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채권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서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741조 이하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41조 이하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쨌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어떤 노무 등으로 인해서 또는 재화 등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런 이득 자체가 원인이 없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니까 손실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제도가 이 부당이득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당이득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의 이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입법 내에 해당이 되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적인 어떤 사유들에 대해서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하는 이런 어떤 입법례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에서의 이런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제도는 어떻게 보면 독일법의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당이득의 성질이라든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우리 법처럼 일반 규정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마치 통일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통일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법의 입법 형식 자체가 독일법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법에서는 이 부당이득의 어떤 반환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들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도 그와 같은 독일법에서의 움직임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부당이득의 반환 근거와 관련해서 유형별로 살펴보자라는 어떤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라든지 기타 참고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부당이득 편에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입장들도 있고, 유형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당이득이다, 다시 말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반환시킨다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실제로 사실은 이 당사자 간의 어떤 기초되는 관계가 또는 급부를 또는 급여를 또는 이득을 취하게 된 어떤 그런 관계가 당사자 간에 어떤 관계였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당이득의 반환 근거와 관련해서 입장이 최근에는 크게 나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부당이득 반환의 어떤 이론적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견해, 다시 말해서 법상 원인 없이 어떤 이득을 취한 자에게 이득을 그냥 그대로 가지게 하는 것, 이거는 공평의 원칙이라든지 정의관념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을 반환시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통일설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당이득의 반환 근거와 관련한 설명으로서의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통일설에 입각할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요건면에서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비통일설과 비교해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통일설, 다시 말해서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그 근거를 각각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는 다시 또 부당이득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흔히 비통일설 입장에서는
이 급부 부당이득이다, 비급부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이득의 기초된 어떤 그 관계 자체가 당사자 간의 어떤 급부를 공여해야 할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급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따라서 그 기초 관계 자체가 뭐 실효되었다든지 또 그런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든지 등등,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이런 경우들에서는 급부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급부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서 뭐 침해 부당이득이다, 비용 부당이득이다, 구상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들, 뭐 그런 유형들을 동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걔네들이 이른바 비통일설의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부당이득이라고 했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일적인 근거, 다시 말해서 정의라든지 형평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이득의 이 성립 요건입니다. 자, 물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설의 입장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자, 통일설의 입장에 근거할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으로서 첫 번째가 이득자가 당연히 이득을 취해야 되겠죠. 뭐 그게 요건이고, 두 번째가 손실자의 손실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어떤 이득하고 이 손실 상호간에 소위 말하는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때 말하는 인과관계는 우리가 뭐 보통 책임론에서 보면 인과관계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임의 성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 정도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인과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회관념상의 어떤 인과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률상 또는 원인이 없을 것. 이 네 가지를 성립 요건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득자의 이득, 손실자의 손실 간의 인과관계가 있고, 어쨌든 이득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이런 경우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요건들 다 하나씩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뭐 표현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상 우리가 이득이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재산적 이익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이득 이외에도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취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뭐 지출하지 않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경우들, 다시 말해서 어떤 비용 자체가 감소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당이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당연히 그 손실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당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을 우리가 비체변제다, 비체변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부당이득의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 비체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체변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민법 742조 이하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통상 그 원인 없이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 요건들을 갖춘 이익들이 이득자에게 이렇게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당연히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어떤 비체 변제의 유형인 경우에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을 해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은 반환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악의의 비체 변제라든지 또는 변제기 전의 변제, 그리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그리고 어떤 타인 채무의 변제, 그리고 요 이외에도 이 불법 원인 급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불법 원인 급여 같은 경우를 이걸 비체 변제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비체 변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요건이라든지 그런 효과와 관련해서 따로 띄어서 본다면요. 먼저 악의의 비체 변제입니다. 악의의 비체 변제는 이것은 이 채무 없음을 알고도 이렇게 변제를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 742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의의 비체 변제 같으면 요거는 거꾸로 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선의의 비체 변제, 물론 이것도 그 선의 비체 변제라도 지금 여기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또 반환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악의의 비체 변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선의의 비체 변제 같은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경우에 선의의 비체 변제가 되느냐? 요것과 관련해서도 요건 면에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채무가 존재하는데 변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의의 비체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로서 채권관계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든지, 이미 채무를 변제를 해가지고 채무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변제를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한 채권관계가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했는데 이것이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유효한 채권관계 자체가 실효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이론상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떤 이런 채무를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요거는 비체 변제인가 아닌가? 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소멸시효 완성의 채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민법 종칙편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학설상으로도 입장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절대적 소멸설은 당연히
시효 완성으로 권리 자체가 시효 소멸하는 이런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게 될 경우에는 시효 완성이 되었지만 어쨌든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돼. 주장해야만, 즉 시효 완성을 원용을 해야만이 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는 경우. 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는 경우에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소위 말하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게 되죠. 그러니까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를 하게 된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정당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비체 변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변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시효가,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분석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변제를 한 경우, 이럴 때는 비체 변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변제를 했더라도,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그런 어떤 변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소위 말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효 완성된 어떤 채무 자체가 그런 채무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변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비체 변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체 변제가 아닌, 비체 변제의 문제가 아예 아닌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반환은 청구할 수 없는 뭐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적 소멸설에 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소위 말하는 어떤 원용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원용권을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채무 자체가 시효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것이니까 유효한, 그리고 지극히 유효한 변제, 부존재하는 어떤 뭐 채무에 대해 가지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한 이런 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건 비체 변제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원용권을 행사하고 났음에도 변제를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시효가 완성됐지만 나중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시효 완성 채무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든 이것은 결국은 비체 변제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의 비체 변제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채무의 변제로서 이 급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급부 행위.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용어에서 급부란 표현도 나오고 급여란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출연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제 이 급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타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다는 그런 어떤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런 의도가 있다. 타인에게 어떤 뭐 재산적 이익을 증가케 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재산 상태를 감소시키면서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급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의도가 없는 경우를 단순한 출연이다. 또는 뭐 다른 말로 급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출연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게 비체 변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부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급부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임의로 이렇게 급부자가 이행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그 불리익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변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거는 뭐 임의로 한 것이 아니죠. 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 사례상으로 우리 저 판례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공장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갑이 지금 뭐 전기료를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제 한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이 보니까 중도금 정도를 지급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갑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거, 변제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걸 을이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 상태가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 X를 갖다가 결국 잔금 치르고 이렇게 넘겨받을 수밖에 없었었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료가 체납된 거, 그것은 지금 이 갑이 이렇게 이행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을이 특별히 뭐 채무를 인수했다든지 이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갑이 전적으로 병에 대해 가지고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요 채무를, 갑의 어떤 병에 대한 이 채무를 병이 을에게 자꾸 이행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을은 자꾸 병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내 거 아니다. 내가 뭐 부담한 채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항변을 하는데 결국 병이 단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을은 어때요? 공장은 지금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한테 나중에 다투겠다는 심산으로 병한테 일단은 지급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채무 이섬을 알고 한 악의 비체 변제냐, 또는 뭐 선의 비체 변제로서 이렇게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악의 비체 변제는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선의 비체 변제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선의 비체 변제를 따질 때 임의로 한 경우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 임의로 한 거는 아니죠. 따라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악의 비체 변제는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으로서 병에게 이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비체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할 당시에 채무 없었다는 것을 당연히 몰라야 되겠죠. 모른다는 측면에서 선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선의인데 과실이 요구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판단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의 비체 변제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급부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의 비체 변제인 경우에도 이런 어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쓴 게 악의 비체 변제인데, 요 악의 비체 변제, 사실은 뭐 선의 비체 변제 비교해 봤을 때, 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변제로서 급부를 했어야 된다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단,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요것만 다르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악의 비체 변제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 전의 이 변제 부분입니다. 변제기 전의 변제 부분인데, 자,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변제기 전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7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변제기 전의 변제는 악의 비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악의 비체 변제나 선의 비체 변제하고 조금 다른 내용은요, 요거는 지금 악의 비체 변제나 선의 비체 변제는 채무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했죠. 근데 이제 변제기 전의 변제는 좀 유효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뭐 그 요건면에 있어 가지고도 유효한 채권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 요게 필수적인 어떤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표현해도 놉니다만은 변제기 전의 변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제기 전의 변제해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변제기 전의 변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그래요. 변제기 전에 변제한다.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변제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변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채권 총론이나 이런 데서 배운 개념입니다만은 어떤 뭐 기한 이익 이걸 갖다가 포기하는 거죠. 기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 뭐 사실은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면 안 되겠죠. 뭐 그게 이제 우리 그 법문상의 규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변제기 전의 변제다라고 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한 경우,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기한 이익의 포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체 변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체 변제의 유형은 뭐냐? 요거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모르고 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알고 한 경우는 기한 이익의 포기가 되는 것이고 모르고 한 경우가 이런 어떤 변제기 전의 변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한이 언제 변제기가 언제이냐 이런 문제는 어떤 기한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제기 전의 변제다라고 했을 때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모르고 한 어떤 그런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 전의 변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하지 마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원래 그 현실적으로 변제한 날로부터 변제기까지에는 또 뭐예요? 급부 이외에 또 그 변제를 수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익이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급부로서 이렇게 변제한 거, 그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건 없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자기가 받은 이익, 그거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행한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발생한 이익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문에서도 보면 이 착오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착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급부 자체를 이미 변제기 전에 변제한 그 급부 자체를 반환하라.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어떤 현실적으로 이행한 그 날로부터 변제기까지 이익, 요거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우리 법문상으로도 예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입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다. 자, 요거는 다시 또 이 변제기 전의 변제하고 다른 것은 지금 자 우리 악의의 비체 변제, 선의 비체 변제할 때 요건으로서 채무가 부존재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의 경우에도 요것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부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자 입장에서는 요것이 채무인 것으로 알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변제를 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변제 자체가 도의관념에 비춰볼 때 상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걸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의 반환 문제이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했는데, 그것을 채무가 없음을 모르고 이렇게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무가 없음을 알고서 이렇게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변제를 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보면 악의 비체 변제하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두 개가 같이 경합하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악의 비체 변제의 문제인 것이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채무 없음을 모르고 한 경우, 소위 말하는 선의의 비체 변제의 경우인데,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선의의 비체 변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의 비체 변제지만 이게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결국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요건과 관련해서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변제자가 변제로서 급부를 했어야 된다는 것,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도의관념에 적합해야 된다. 도의관념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뭐 도의관념에 적합하다, 만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 소멸시효 완성의 채무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물론 뭐, 소멸시효 완성인 경우에도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냐,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냐에 따라서 나뉘었고,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절대적 소멸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어떻다고 했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시효 완성 자체를 모르고 한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유형에 포섭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정 부양 의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법정 부양 의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그 부양 의무를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사실 우리가 법정 부양 의무다라고 했을 때, 부양 의무 이야기 나왔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뭐, 친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부양 의무, 또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 그 다음에 친족 간의 부양 의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친자 간의 부양 의무다, 또는 뭐, 부부 간의 부양 의무다, 뭐, 요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1차적 부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거는 뭐, 어떤 뭐,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고, 자기가, 부양 의무자가 자기가 생활하는 그 수준에 맞게 부양 권리자한테도 이렇게 부양을 하게 하는 뭐 이런 내용의 이 부양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2차적 부양이다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우리가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친족 간의 부양 의무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요게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1차적 부양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계의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뭐 그럴 경우에 자기도 이제 법상 그런 사람들은 친족 간의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양을 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로서 반환 청구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타인 채무의 변제입니다. 타인 채무의 변제인데, 요 타인 채무의 변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또 그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 채무, 예를 들어서 채권 채무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채권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거.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3자라 하더라도, 변제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가 변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제3자가 이렇게 변제를 할 때, 요것도 모습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3자가 요거는 분명히 내 채무가 아닌데 내가 변제를 한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제3자가 변제를 하면서 그거 자기 채무인 것으로 알고, 원래 자기 채무가 아닌데 자기 채무인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채무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렇게 변제를 한 경우,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채무가 아님을 알고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 46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의한 변제가 문제되는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 타인 채무의 변제다라고 하는
설명한 경우로서 비채 변제에 해당되는 타인 채무의 변제다라고 할 때는 제3자가 원래는 자기 채무 아닌데 자기 채무인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변제한 그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이 채무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것으로 알고 변제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74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효한 채권자 및 채무자 간의 채권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제한 사람이 자기 채무인 것으로 오인을 하면서 변제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서 채권 정서 자체를 이렇게 회멸한 경우에요. 그 다음에 또는 그렇게 이제 변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족을 받았으니까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변제한 것이니까 어때요? 원래 채권자 채무자 간의 어떤 채무는 시효 기간이 계속 경과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시효가 만료된 경우 그런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제3자가 변제를 했는데 자기 채무인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변제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채권자가 정서를 회멸했다든지 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비채 부당이득이다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요 타인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비채 변제편에서는 이런 네 가지, 그 다음에 요런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불법 원인급여에 대해 가지고도 비채 변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득자의 이득이 있다, 손실자의 손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득과 손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이득을 취하는 과정 자체에서 법상 원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반환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건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비채 변제다, 변제 기전의 변제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다, 타인 채무의 이 변제의 경우로서 채권자가 채권 정서를 회멸한 경우 등이다, 또는 불법 원인 급여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당이득의 성립과 요건에 대한 주된 내용이고요.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748조 요쪽에서 설명하기를 선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자이냐 이런 경우를 다시 나누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건 선의자냐 악의자냐에 따라서 또 이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경우들을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부당이득의 유형과 관련해가지고 통일설 입장을 취하느냐, 비통일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급부 부당이득이냐, 비급부 부당이득이냐,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사자 간에 부당이득을 관계가 형성된 손실자와 이득자 간의 관계 자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 관계에 있었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원래는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무효 또는 취소되었으니까 관계 자체가 실효되었고, 자,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특히 이제 그쪽에서 설명을 할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라고 할 때, 특히 그 계약 관계 자체가 뭐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된 이런 경우를 설명하면서 또다시 이게 또 뭐 물권행위 개념 또는 뭐 채권행위 개념 이런 걸 결부시키면서 또는 뭐 이게 그 유인성설이냐 또 무인성설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것인데요. 실제로 어떤 그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하고 관계 자체를 뭐 유인적인 거냐 무인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상황, 계약 관계 자체가 존재했었는데 뭐 그게 무효다 또는 취소됐다라고 할 때 실제로 뭐 유인성설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으로부터 어떤 급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급부 자체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유효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계약 관계 자체가 뭐 실효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 급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부당이득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원래 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 급부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소유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점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반환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인성설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급부를 수령한 사람 자체가 권리자가 아니죠. 단 그런 경우에는 급여 자체가 어떤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가 있다라고 하면 점유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어쨌든 뭐 그쪽 부분 물권법편에서 배웠던 어떤 물권행위, 채권행위, 독자성 또는 뭐 유인성설, 무인성설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게 반환되어야 되는 어떤 범위 자체가 또 달라지는 이런 결과도 초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뭐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냐에 따라 가지고 반환 범위 자체가 또 뭐 과실까지도 포함하느냐 과실까지 포함하지 않느냐 또는 뭐 목적물 자체가 원물이냐 또 원물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그러면 748조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공부를 한다든지라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 그런 내용들 특히 그 748조가 적용되느냐 또는 뭐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 인한 뭐 그런 경우로서 201조 내지 20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경우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원인 급여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비체변제의 유행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시간에는 부당이득의 그 요건과 기본적으로 반환이 되어야 되지만 반환할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비체변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